이런 책을 문구점에서 팔았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려면 기지국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거 너무 큰 공사야. 네. 네. 나중에는 이제 강북에서는 종로서적이고 강남에서는 뉴욕제가 앞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뒷얘기 굉장히 재밌죠. 승리와 문지 사이에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 인사이더.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아 그래요? 그 얘기인 것 되게 같아요. 재밌어요. 네. 헌책방을 가면 어느 서점에나 수십 번씩 꽂혀 있는 책이 맞아요. 이 책입니다. 네. 지금은 파실 수가 없을 겁니다. 매입 불가. 장총창과 장길산 형님이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대가 그립다.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대도 그대가 알았더라면 이런 시들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읽냐? 근데 나를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아름답게 돌려보려고 해도 아니요, 되지가 아니에요. 않아. 네. 개인적으로 저는 빨간책방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친구를 얻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축복 같아요. 책방이요? 네, 책방. 당신요. 네. 네, 이동진의 빨간 책방 두 번째 시간이죠. 책임자를 만나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독서사 그 책의 나머지 부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960년대까지 다뤘으니까 70년대부터 쫙 해서 최근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네. 예, 적임자 이동진의 독서사. 아, 지난 시간에는 이다혜의 네. 독서사 했었으니까. 그래서 네. 오늘은 이동진 작가님의 독서사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임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어떤 책들이 있을까 쭉 봤는데 사실은 삼중당 문고를 갖고 올까 했는데 더 오래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조상님이시니까요. 시작부터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일단 지옥에서 보낸 한 철. 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한국시도 읽기 어려운데 프랑스 시를 읽겠다고 그것도 리얼리즘 시도 아니고 랭보의 시집인데요. 어려서 샀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때 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974년도네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렇죠? 네. 어쨌건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줄쳐가면서 책을 보았던 기억이 있고요. 책 표지가 굉장히 네. 지금 만드는 책 표지들처럼 타이포랑의 표지 디자인이 모던하죠. 굉장히 모던한 것 같아요. 이 세계 시인선이 뭐 지금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지금 판형이 조금 더 큰데 예전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책은 저한테 너무 중요한 책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이에요. 글씨도 너무 멋지게 이렇게 해서 창피해서 사정만 보여드리게 되는데 보여주세요. 창피해서, 네. 왜냐하면 너무 말이 이렇게 뭉클뭉클하신 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네. 내 외로울 영혼에. 네, 이렇게 해서 고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이었고 또 이렇게 책도 주시고 또 제가 글을 쓰면 봐주시고 그랬었어요. 선생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어쨌건 이 어린 왕자 판본은 뭐 수백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많고요. 네. 그리고 제가 프랑스어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어린 왕자는 세계 어디에 가도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선배 중에 어린 왕자를 각곡. 예, 아. 출장 가는 나라마다 어린 네. 왕자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읽지 못해도 관계가 없고 네. 그냥 어린 왕자 판본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책이 크거나 두껍지도 않고 그림 보면 대충 어떤 대목인지 알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런 특징이 있었고 어린 왕자에 관한 기억들 아마 다들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도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적임자님의 독서 역사를 열어준 책. 네. 못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을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그때도 사서 봤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잊혀진 작가인 것 같은데 명랑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계셨어요. 아,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네. 작가는 최요안이라는 작가인데 뭐 마법 두루마리, 개구장이 나 1등 뭐 이런 작품들을 쓰신 분이고 엉마니의 미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했던 그런 명랑 그렇죠. 소설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재밌어서 아리랑사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저한테는 지금 한 권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책들이 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명랑 소설도 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청소년 문학, 요즘에는 네.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약간 다른 뜻이었고 그러니까 명랑 소설이라고 하는 뭐 명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썽을 잘 피우면서 네.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좋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래서 명랑물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요새, 예, 그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뭉쳐서 어른들을 괴롭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명랑물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틀이 아니었나라고 그 떠올리게 원조 되네요. 같은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는데 50년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조은파의 얄개전입니다. 그래서 그 얄개가 이제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됐는데 네. 그때 보면 그 얄개가 사실은 중학생이거든요. 소설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뭐 한국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뭐 이승현 씨 같은 사람이 얄개 역할을 맡기도 네. 했고 이러다가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명랑소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간 웹소설 비슷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명랑물이 나오던 때는 대학교 진학을 많이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학생들이 많이 생기면서는 대학생이 주인공인 이야기들이 이를테면 책을 만들고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명랑물이 인기를 끌던 시대는 이를테면 뭐 그럴 수 중학교에 있겠네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안일을 돕거나 음. 취직을 하거나 20살 넘어서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고 이런 맞아요. 생애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읽히는 책들이 어떤 연령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가도 약간은 그렇겠네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자님의 독서 역사를 돌아볼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책.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그렇죠. 이거는 네, 아마 맞추시라고 해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진기행인데 이 책 자체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요. 무진기행 자체는 이제 60년대 초반에 나왔죠. 이게 가져온 이유는 김승욱 작가님이 사인을 해주신 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진기행을 제가 태어나서 한 100권 넘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하려고 그 중에서 한꺼번에 20권을 교보에서 샀던 기억이 나고요. 선생님 저만 빼고 다 주셨나 봐요. 그때는 안 태어났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네, 이 책을 한꺼번에 20권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심지에서 나온 판본인데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초반 이럴 때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로 주었던 그래서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같이 갖고 왔습니다. 아마 독서 문화들 중에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이 책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필사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 무진기행 얘기하실 때 항상 저는 기억나는 거는 필사. 필사. 네. 네. 굉장히 여러 번 필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예. 생각이 나시겠죠. 그쵸. 자, 이제 본격적인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60년대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읽기라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해지고 어느 때보다도 독서의 흐름과 당시 시대의 흐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1970년에 극적이면서 비극적이면서 이후에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태일 평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나머지 자료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일기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당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던 나이인데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말도 했지만 나한테 진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이런 말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나중에 조영래 변호사가 그 평전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책 자체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이 전태일의 어떤 그 사건은 정말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그게 1970년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70년대의 어떤 결정지었던 사건이자 이 독서 대중에게도 미친 영향이 정말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법을 준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법을 준수하자라고 하는 게 이 노동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다는 점도 아마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전태일 열사의 사후에 이제 일기를 썼던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가 나온 것들을 대학가에서는 이제 암암리에 돌려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70년대라고 하는 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까지도 그 유인물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간행물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나 이런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뭐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이 전태일 평전이 나오기 전까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을 공유하는 방식은 유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책에도 잠깐 이제 사진 정도만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일기를 쓴다는 게 보통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폐기 처분하는 그런 어렸을 때의 습관 같은 면이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가장 진솔한 기록이 남는 것들은 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그 전태일 열사의 기록 중에 일기가 남았고 그 일기가 굉장히 좋은 문장들과 깨달음이 있었고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평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읽다가 일기를 써볼까? 약간 귀 얇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일기를 써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일기 방학 때 쓰게 하잖아요. 근데 특히 쓰기 싫었던 게 그림 일기였었고 네. 그림 일기 그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한 3분의 1은 그렇죠. 그림 그리기 돼 네. 있고 밑에는 글 쓰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매일매일 하는 습성이 안 되니까 개학 전날 몰아서 부모님한테 하죠. 맞아가면서 하게 되잖아요. 30일치 한꺼번에 쓰게 되는데 날씨를 알 수가 있나요? 요즘 같으면 이제 검색을 하면 될 텐데. 신문을 모으죠 나중에는. 그런 저희 게- 집은 신문을 항상 모아주셨답니다. 그랬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년대의 독서 문화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면 잡지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1970년대에 샘터가 처음 생기게 네. 돼요. 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도 출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가 76년도에 나오게 되고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 독서 체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죠. 이전에는 이 삼중당 문고가 책 자체가 판형도 굉장히 작습니다. 문고판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한 3분의 네. 2 정도 되는 판형에 책은 두껍죠. 그리고 세로 쓰기이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가로 쓰기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런 책을 문구점에서 팔았어요. 네. 동네 문방구에 가면 저는 이제 성수동 쪽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노른산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거리에 거기서 막 갈치 팔고 막 가지 팔고 이런 식의 굉장히 번잡한 시장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문구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길 가게 되면 이 돌아가는 회전 책꽂이 같은 게 있었고 거기 맞아. 삼중당 네. 문고가 한 400권쯤 꽂혀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카운터 옆에 있는. 그렇죠. 보물이었고요.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너무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보는데 마음대로 살 수는 없고 돈은 충분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오늘은 찍어두는 거죠. 오늘은 이 책을 꼭 사야지 한 다음에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산 다음에 한 달 뒤 용돈 가져가서 또 한 권을 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쫙 모아두는 거죠.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 이런 삼중당 문고가 나온 것도 70년대 중반이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 가로쓰기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종로 서적은 원래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또 이제 80년 초반이 되면 또 교보문고가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동네 서점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네. 이제 대형 서점들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서점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거에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동네 서점보다는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서점들의 이제 인기를 끄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약속을 그 앞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 서적 같은 경우에 없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다들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뭐 그 어디서 앞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 약간 강남역 뉴욕제가 추억하는 것처럼 종로에서 만나면 종로 서적 앞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약속 장소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 요즘에 뭐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서 책은 없고 딴 거 많이 파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책 파는 공간 자체가 되게 중요했었고 사실 제일 목이 좋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종각, 광화문 여기에 몰려 있는 것들이 다 큰 서점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지금보다는 책의 위상이 높았던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만 약간은 느낌이 다르죠. 그 이제는 애틋함이라는 감정을 소설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틋함이라는 것은 소망의 좌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즘은 애틋하기가 어려운 게 핸드폰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몇 날 몇 시 어디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장소에 갑니다. 안 왔어요. 그러면 어디야? 하고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약속 장소가 어긋났다라는 것이 핑계도 안 되고 사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어떤 인연으로 서로 매번 만나는 사이도 있지만 딱 한 번 만났는데 서로에게 완전히 꽂힌 사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뒤쪽에서 기다리고 이 사람은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하면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뭔가 애틋한 뭔가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불능과 어떤 그런 상황이
이 관계나 감정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쵸. 소설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달되지 않은 편지의 그러니까 모티브. 로맨틱 네. 코미디도 마찬가지고 멜로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엇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가 근데 이게 미스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이 밀시를 만드는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항상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전화기의 그 선이 네. 잘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바깥으로 연락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음. 밖에는 눈이 많이 내렸고. 음. 근데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려면 기지국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거 그러면 안 너무 큰 되죠? 공사야. 네. 예. 이를테면 미스터리에서도 트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사랑을 좌절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뭐 어렸을 때 첫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네. 그걸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언제든지 문자할 수 있고 카톡할 수 있고 당장 전화할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갈등을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종로서적 나중에는 이제 강북에서는 종로서적이고 강남에서는 뉴욕제가 피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났던 어떤 한 세대의 어떤 풍경들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정말 중심가가 한 곳씩인 거죠.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땅값이 아마 두 군데가 제일 비싼 네, 곳이 맞아요.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7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면 바로 최인호 씨. 최인호 작가인데 최인호 작가가 스타가 됐을 때 20대 중반의 나이였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지 않나요?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제 최인호 작가의 소설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단편들은 좋아했거든요. 타인의 방 같은 20대 중반의 쓴 소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는데 어쨌건 최인호 작가가 이제 그 신문에 연재하고 책을 내면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 뒷얘기 굉장히 재밌죠. 창비와 문지 사이에서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 쟁탈전.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 그래요? 얘기인 것 얘기 좀 같아요. 해주세요. 네. 뭐냐면 창비와 문지에서 둘 다 최인호 작가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당대 최고의 작가, 당대 최고의 작가기 인기가 때문인데 있는. 또 이 두 출판사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문지하면 뭐 당시의 이미지로는 이제 순수문학의 어떤 그 최고봉 같은 그런 출판사였고 이쪽은 그쵸. 또 참여문학의 또 최고봉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평가 네. 김현 씨가 이제 문학과 지성사 창간호에 술권을 재수록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최인호 씨를 만나서 네가 너무 유명해져서 우린 곤란하다 같은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창비에서는 최인호 씨의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개작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좀 톤에 맞지 않으니까 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최인호 씨는 그걸 거절하고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문학의 순수 본격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둔 젊은 작가가 있을 때 이를테면 이 기성 이른바 문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좀 노골적인 사례가 되는 게 이 최인호 씨의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나오면 당연히 출판사에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이미지라든지 판매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학과 지성사에서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충고하냐면 자네 너무 대중소설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순수라는 입장에서 일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젊은 작가라 하더라도 한 명의 창작을 하는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독립된 그렇죠. 어떤 창작자로서. 그리고 사실 그런 네. 분위기가 지금도 뭐 없지 않죠.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있는 것 출판사에서도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쨌건 이번에 반대로 창비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고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 소설을 써서 줘요. 그쪽에서 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참여의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사회의식을 넣어서 다시 개작을 해주게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에서 원고 달라고 해서 원고를 줬는데 그쪽에서 70년대의 작가로서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다시 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독자들이 혹은 평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랑 무관하게 사실은 당대의 그 작가들에 대했던 출판사의 어떤 상황을 그렇죠. 보여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작품에 대해서 개작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건 한 명이 쓰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책들 같은 경우는 편집자가 사실 다시 썼다고 하는 작품도 레이먼드 있단 카버의 말이에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문체로 유명한 작가인데 네. 그 문체가 누구의 문체인가 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협업을 거쳐서 책에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수정을 요구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요구, 그러니까 참여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성 문단이 갖고 있는 네. 사고방식 같은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그걸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는 이제 책 많이 팔았으니까 좀 더 참여의식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생각 있는 뭔가 써봐라 같은 느낌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네. 네, 참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였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태일 평전 같은 게 읽히고 그런 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같이 나오는 책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입니다. 그렇죠. 뭐 한국 독서사에서도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책이 백수를 되었는데요. 찍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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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70년대의 독서 대중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어떤 그 평가였던 것으로 이 책에 나오는 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별들의 고향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낭만적이고 도회적이고 그리고 입말 그러니까 구어체를 적극적으로 문학의 세계로 끌어들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정신의 핵심은 약간 아웃사이더적이고 시대와 불화하지만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맞서지는 않고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문학이 있었다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객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석영 작가도 20대 시절에 객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황석영이 쓴 객지로 대변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참여 문학적인 측면이 강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당대의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후반부 쪽에 좀 후자 쪽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뭐 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문학에서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참여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시대에는 그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면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었을 때는 오히려 참여문학 같은 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안 읽다가 정말 집에도 읽을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식의 명명이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더 유혹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대에는 같은 명명이 독자들을 밀어내고 있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자기계발 이야기입니다.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지금도 베스트셀러들 중에 항상 그런 책들이 있고, 근데 자기계발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성공하지 않은 유형이 있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유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 같지만 둘 다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일단은 개인의 성공, 행복, 건강 같은 것들을 사회의 문제로 볼 것이냐,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개인의 책임을 좀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수입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들도 있었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같은 책들도 있었고 아침형 인간 같은 식의 이제 일본에서 온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고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고 같은 식의 생각이 점점 사회 전체적으로 강해졌던 거죠. 이런 흐름이 이제 또 비슷하게 이후에 등장하는 게 기업가들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MF 직전 상황이 이런 김우중 씨의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신화는 없다였나요? 네, 신화는 없다.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이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돈이 많고 기업가라고 했을 때는 전태일 평전이 베스트셀러가 되던 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본가의 책을 읽는단 말인가가 되겠지만 성공이 개인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책임이 되고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너무나 유혹적인 상품이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었고 그쵸. 89년도, 90년도 연 단위로 89년도 모든 책 통틀어서 1위,
90년 모든 책 톡 들어서 1위 2년 연속이 똑같았어요. 그게 바로 김은용 씨의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고, 이제 돈은 많지 않고 책은 많이 사고 싶었던 시절에 당연히 헌책방을 많이 가잖아요. 헌책방을 가는 취미가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도 있었는데, 헌책방을 가면 어느 서점에나 수십 권씩 꽂혀있던 맞아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시기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읽었지만 그 한 시기에서 어느 정도만 조금만 지나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파실 수가 없을 겁니다. 매입 불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자기계발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서동진 씨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개발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긍정적인 정신활동이나 이런 것들 상당수가 자기개발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근데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내가 기업의 대표 CEO로서 혁신하는 거죠. 나라는 그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주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라라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기타 등등 어떻게 그쵸. 하면 부자 아빠가 되는지, 혹은 뭐 누가 내 치즈로 옮겼는지, 아니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그렇죠. 지금 걸 먹을 것인지 나중에 먹을 것인지 뭐 등등까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경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최근에 뭐 책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 같은 책도 보면 나중에는 착취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이고 아래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착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피로사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기 개발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속스러운 어떤 욕망에 네. 가장 그 투명하다 못해 너무 밝은 그런 어떤 지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말을 그렇게 내가 지금 말을 좀 네, 뭐 어렵게 해서 네, 부자가 되고 싶은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 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둘 것인가의 네, 문제가 네. 완전히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책도 인기를 끄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80년대 영국만큼 또 국내 사작 중에 인기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인간 시장입니다. 네, 장총찬. 네, 장총찬. 네.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오다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다혜예요. 네, 다혜잖아요. 네. 그래서 장총찬과 오다혜인데, 그 장총찬 같은 경우에 이제 김홍신 작가가 썼는데, 인간시장 이제 영화로도 만들고, 네. 많은 분들 인간시장 하면 또 박상원 씨 떠올리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인간시장도 역시 어떻게 보면 약간 무협지의 세계를 그렇죠. 현재의 어떤 범죄 드라마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활력 같은 것을 네. 갖고 있었던 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쨌건 인간 시장이 풍미했던 시대는 사실은 80년대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정말 굉장한 건 뭐냐면 교도소에서도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까지 장총찬의 파노라마식 활약상을 통해 대리만족을 네. 경험했다. 인간 시장을 다 읽어버려 아쉬움이 남은 죄수들은 자연스럽게 황석영의 장길산을 읽었다. 그리고 교도소 방마다 장총찬과 장길산 형님이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같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런 토론은 계속 이어져서 뭐죠? 그 프레데터랑 에이리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게 있죠. 아이언맨이랑 네.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근데 얘기죠. 또 이 시기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진짜 많이 팔렸던 거예요. 이런 책들이 정말 드물지 않게 꾸준하게 나왔었고, 책을 만들 때 책 뒤에 인지라는 걸 붙였어요. 네. 그래서 책 작가가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걸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손톱만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책 뒤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도장 찍힌 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찍은 개수로 몇 부 팔렸는지를 알아서 그것만큼의 인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이 너무너무 많이 팔린 책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작가한테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도장을 파서,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죠. 네.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 얘기인데요. 네. 출판사에서 가짜 도장을 파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심을 하다가 작가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표를 하죠. 네, 네. 표시를 해서 나중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책들 중에 자기가 이 인지를 찍지 않은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었고 그게 해외의 사례는 정식 계약하지 않는 거.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책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있었고 뭐 아이돌 시장에서의 음반 판매와 아이돌이 맞아. 직접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 굉장히 그 공정하지 못한 사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이 사실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요. 인세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인세라고 할 때 인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 인자로 생각하지만 도장 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도장 인자를 쓸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엔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장을 안 찍어도 인세라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제가 물어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순간이 최고 순간이구나. 하여튼 그게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본인의 책이 대박이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인지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지를 찍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선배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지가 엄청 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들한테 인지 하나 찍을 때마다 10원씩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남매가 신나서 도장을 찍는 거죠. 10원, 20원, 30원 이러면서. 근데 그 풍경, 온 가족이 앉아서 내 가족이 수금하는 본인의- 풍경. 그래서 도장을 막 찍으면서 네. 행복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그 풍경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하셨어요. 저거는 혼자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아름답게 돌려보려고 해도 아니요, 되지가 아니에요. 않아. 예. 자, 어쨌건 뭐 80년대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고의 인기 작가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문열 작가. 네. 어찌됐건 80년대에는 이문열 작가의 위상은 굉장해서 네. 사실 사회적인 그 변화가 가장 격심했던 영화까지 나오게 된 1987, 1987년도에 최고 인기 작가는 이문열 작가였고 이문열 작가가 한 권만 터진 작가도 아니고 거의 모든 책들이 네. 수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는 삼국지도 네. 이문열 맞아요. 작가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뭐 삼국지가 그 출판사를 사실은 먹여 살린다라는 그쵸, 말이 있을 그런- 정도로 그쵸. 대형 히트작이기도 했고 네. 이문열 작가의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아마 삼국지일 거예요. 근데 이문열 작가가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문열 작가가 이야기를 굉장히 잘 쓰죠. 네.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는 시인이라는 소설 참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저도 네. 그 작품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황제를 위하여를 특히 좋아했었는데 이런 소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뛰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문체라든지 이야기성이라는 게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 바깥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셀러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을 텐데 이문열 소설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이 있어요. 이문열적인 캐릭터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젊은 날의 초상이 네. 그렇기도 하고 뭐 황제를 위하여가 그렇기도 하고 비슷한데 시대랑 불화하는 고고한 어떤 지식인 혹은 청년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시대는 굉장히 타락해 있는데 거기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학도 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예술적으로나 지적으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또 80년대의 강석경의 숲속의 방이라는 네. 소설도 굉장한 베스트셀러잖아요.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80년대 같은 정치적인 격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웃사이더 쪽으로 떠돌면서 그렇지만 세상은 비루한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안위를 했던 그런 것에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거나 어떤 알리바이를 주었던 그런 소설로서 이 이문열 소설이 차지하는 위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은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90년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90년대로 가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신경숙 작가와 공정 작가 이야기입니다. 여성 작가들이 90년대 네, 굉장하게 엄청난 인기였고요. 그 여성문학의 흥기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여성 독자들이 음.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기도 했던 시기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6, 70년대만 해도 여성 작가나 필진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부터는 이런 작가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경숙 작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93 여기 책을 보니까 93년도네요. 네. 풍금이 있던 자리라는 책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이제 장편 소설이 그런 반응을 갖고 오기는 쉬워도 단편집은 그렇게 하기가 네.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편집으로서 저도 당시에 읽으면서
감탄하면서 읽었고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렇게 단편집으로 90년대 큰 영향이 있었던 게 또 그 은원학시통신이라는 단편집이 있었죠. 윤대영 작가. 네. 이런 어떤 작품들이 우리에게 준 신선한 충격들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신경숙 작가의 당대의 맥락은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말하자면 이 출판계에서도 이제 입장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이 있을 텐데 양쪽 모두에서 신경숙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문단 인체에서 전반적인 찬사를 바쳤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경숙 작가 소설 중에 최고가 외딴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백낙청 씨 같은 사람은 외딴방에 대해서 이것을 새로운 노동 소설이라는 의미에서 그랬죠.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신경수 작가 같은 경우는 이 남성 평자들도 굉장히 뭐 압도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두 작가가 양쪽을 잇는 시대적인 어떤 교량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신경숙의 문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동문학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신경숙 작가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썼지만 2015년에 표절 시비로 결정적인 본인의 과오를 드러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짚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신경숙 작가가 풍금이 있던 자리가 나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사이의 접점 어딘가에서 굉장히 새로운 문학으로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지영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공지영 작가가 94년도에 세 편의 빅히트작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고등어 같은 작품이죠. 근데 공지영 작가의 인기도 역시 90년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80년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공지영 작가의 초기 문학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맨날 했던 얘기가 후일담 문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후일담이라는 것은 80년대 후일담을 90년대에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등어 같은 것은 고등어가 바다를 다닐 때는 그렇게 등푸른 생선이었지만 잡힌 다음에 시대가 지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장이 갈라진 채 좌판에 이렇게 한 손으로 두 개씩 적쳐져서 팔리게 되는 그런 생선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공지영 문학을 어떻게 보면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맨 끝의 문학으로 볼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착목하게 되는 90년대 문학의 시작 부분에 있는 문학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책들을 지금 이렇게 나중에 와서 분석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신간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 풍금이 있던 자리가 나오고 어느 날 새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작품들은 이전 시대와 결별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별하는 뉘앙스라고 받아들이면서 베스트가 된다는 거는 이전 세대의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새롭다는 평가도 받고 많이 읽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시대를 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사의 유명한 작품들은 사실은 전 시대의 마지막 작품들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영화 쪽으로 얘기한다면 대부 같은 영화를 보면 대부를 보통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말을 하는 미국의 어떤 사조가 있단 말이에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근데 그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는 이름하에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 대부예요. 그럼 새로운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영화는 사실상 클래식 할리우드의 정점이자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사로 자꾸 이제 어차피 이런 책이 쓰여진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연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인 그런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다 정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9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의 이야기일 텐데 이제 컴퓨터라는 신문물이 선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그 컴퓨터 인터넷 통신에서 시작한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했던 게 이영도 작가 드래곤 라자 같은 판타지도 있었고 또 퇴마록 퇴마록 같은 작품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지금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런 화면으로 글을 읽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그 파란 화면에 정말 조악하게 글씨만 있는
그 접촉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그치? 작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네. 그런 화면을 보면서 그걸로 소설을 읽었던 거죠. 근데 그 소설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강한, 그다음에 장르물로서의 재미가 있는 네. 책들이 이제 그때 쓰이기 시작을 했고, 이른바 정식 등단을 하지 않고 바로 독자들에게 가는 작품들도 이제 90년대 말 이렇게 되면 등장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2000년대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IMF 때는 아버지 신도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 아버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실직과 가족의 해체, 종신고용의 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집안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책이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느라 가족과도 멀어져야만 했던, 하지만 결국은 직장을 잃은 이후에 네. 설 곳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IMF 직후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2000년대에는 심판 가족주의와 엄마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러니까 왜 다시 이제 엄마 이야기로 오는가? 이를테면 아버지 이야기 때와 어머니 이야기가 인기가 있을 때는 무엇이 다른가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머니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반성들,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신경숙 작가의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기에 엄청난 베스트였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2000년대 초반에 베스트였던 작품들로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조창인의 가시고기,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가 있어요. 근데 이 책들도 지금은 뭐 사실 다시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고 있지만 베스트셀러였고, 이런 책들이 굉장히 심파극으로서의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그럴 때 가장 관념적인 것들이 또 각광을 받기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MF 때의 베스트셀러들 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것은 유시화 씨의 작업인데, 맞아. 예. 유시화 씨가 출판 편집자로서 했던 베스트셀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직접 냈던 시집들이 있잖아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집들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읽냐? 근데 그런 시집들이 엄청나게 팔리게 됐던 건데, 최근에 제가 이시유야라는 일본 감독을 만난 일이 있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이걸 또 어떻게 읽냐? 왜 이렇게 다 긴 거예요? 근데 이시유야라는 감독을 만났는데 바로 행사하기 직전에 이제 한 20분 동안 토크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독님 영화 좋았습니다. 한두 번이지.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양자의 사정을 얘기하게 됐는데, 그 도쿄의 밤하늘은 이라는 것의 그 영화가 원작이 시집이에요. 일본의 시집인데 일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린 시집을 이야기성을 집어넣어서 영화화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냐 했더니 네, 27,000권이 팔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출판대국이잖아요. 네. 인구도 우리나라 2.5배잖아요. 네. 근데 27,000권이 팔려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선 시집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팔린 역사가 있다. 어느 정도 팔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권 이렇게 말을 해줬죠. 100만 권을 넘은 시집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권 있죠. 홀로서기도 있고 접시꽃 당신도 있고 유시화 씨 시집도 아마 100만 권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1 밀리언이라고 말했더니 놀라는 거죠. 네. 어떻게 시집이 100만 권이 팔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시집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렸던 한국 사회의 특성이 있었을 거예요. 네. 문학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책 안 읽는 국민 이야기입니다. 네. 책을 읽는 얘기 한참 했잖아요. 네. 결론은 책을 안 읽는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000년대를 결산하는 게 책을 안 읽는 거잖아요. 네. 이제 2010년대로 오면 더더욱 고민이 많아지는 것인데, 이 책 중반에 나오는 80년대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전태일 열사가 글을 굉장히 잘 썼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노동자이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설 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뭐 루이제 린저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책을 읽고 자기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고 싶고 이런 식의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랬던 이유는 노동자들이 월급이 굉장히 적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책이 그렇게까지 유혹적인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못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사실 해마다 듣는 말이에요. 그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이라고. 불황이다. 예. 잡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예. 네. 제가 잡지 쪽도 있고 책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인 두 업계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만큼 고민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도 많고, 그런데 사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그때 이게 어떤 시대의 끝인지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를 네. 알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숲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책 말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최근 2017년인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1년에 읽는 책이 성인의 경우에 평당 9.5 권이래요. 근데 저는 믿을 수 없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9.5 권을 우리 국민이 평균 내면 본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달에 한 권씩 본다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네. 같거든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17년에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 중에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40%가 넘어요. 40%가 살짝 그렇죠. 넘게 그러면은 되는데. 읽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는 뜻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사실 뭐 어쨌건 아까 약간 농담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안 읽는다는 건 저는 이제 디폴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책을 안 읽지라고 한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책이라는 걸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책을 읽고 싶은 것을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전혀 못 얻는 것이 책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 좋은 걸 왜 안 하지? 혹은 나만 알고 싶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진작하는 운동을 사실은 우리는 1920년대부터 해왔던 네.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운동 캠페인 이런 것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읽는 사람이 더 잘 읽게 만들고 더 쉽게 읽게 만들고 더 적극적으로 읽게 만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관으로 책을 안 읽겠다, 안 읽는 사람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읽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책값이 비싸서 혹은 뭐 책 읽을 시간이 너무 네. 없어서 저녁이 없는 삶이라서 등등.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없애주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건 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뭐 사회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네. 책의 어떤 그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대상물로 여길 수는 없는 것 네. 같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랑 관련해서 가장 잘 보여준 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독서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구독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네, 구독과 네.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지금 네.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네.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지 네. 저희도 아직은 시운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제는 뭐 팟캐스트든 뭐 유튜브든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본인이 아끼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별로 애정이 없거나 별로 안 보는 것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요, 안 돼요. 네, 뭐 저희 빨간 책방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은 그런 것은 만약에 아끼시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적극적으로. 무엇이든, 네,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엽 작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네, 네. 네. 여기 네. 새로운 공간을 와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아까 이렇게 서서 저희 방송하는 거 보셨는데 어떤? 뒤에서 이렇게 스캔해 왔는데 네.
확실히 사람이 적고 조용하니까 정말 약간 독서 클럽에 그렇죠. 약간 구경 온 느낌? 네. 약간 엿보는 느낌 같은 게 있네요.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 오신 분들 진짜 음. 방청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여기가 장소가 또 멀잖아요. 네. 이 먼 곳까지. 네. 저는 물론 굉장히 걸어서 가까웠지만 5분 거리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가까웠지만 멀리까지 네. 이 책 하나를 보고 오신 분들 글쎄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책을 사랑하시고 또 빨간 책방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자, 일단 저희 이렇게 또 그 새롭게 빨간 책방이 어떻게 보면 시즌 2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걸음을 가게 됐는데 중엽 작가님께서 사실 요즘 여러 가지로 네 사정 때문에 당분간 빨간 책방을 못 나오시게 됐어요. 사정이라고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은 네. 책에 대해서 좀 더 잘 말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빨간 책방은 지금 벌써 6년째 6년이 넘었죠. 6년을 했는데 하면서 늘 말을 왜 이렇게 더 잘하지 못할까? 책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네.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영화에 대한 프로그램, 뭐 다른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사실 듣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서 약간 관찰자 입장인데 여기는 책을 다루는 입장이고 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재충전? 좀 쉬면서 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글 쓰는 걸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좀 쉬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또 사실 뭐 그 작가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글을 쓰시는 일이고 네. 작품을 쓰시는 일인데 또 중요한 작품을 지금 쓰고 계시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전념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글 쓴다더니 딴 데는 나오더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핑계 같지만 네. 글을 쓸 때는 책을 잘 안 봐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글쓰기 약간 자양분이 되는데 네. 글 쓸 때 글을 쓰는 걸 보면 약간 시샘이 많아지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글 쓰는데 집중한다는 명분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제가 이제 그 이동진 평론가님은 평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재단을 하시잖아요. 네. 책에 대해서든 영화에 네. 대해서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아. 책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작가인데 내가 너무 평론가적인 마음을 보고 있지 않나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가가 좀 더 되어서 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최근에 저한테 처음 얘기해 주셨을 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엔 어땠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네, 진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그 창작자가 소설을 쓰시는 그런 예술가가 이런 프로그램에 매여서 6년 반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셔서 그 더군다나 본인이 선택한 책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책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멋진 이야기들, 잘 요약된 이야기들을 하시고 본인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또 창작자만이 알 수 있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벌써 목이 메이잖아요. 네. 네. 그런 사실 6년 반을 생각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야 영원히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 6년 반 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요. 네. 6년 반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제 인생에서 네. 6년 이상 한 일은 최초였고요. 아마도 최초가 네. 아닐까 싶고 네. 그리고 뭐 이게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빨간 책방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저는 빨간 책방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친구를 얻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축복 같은 책방이요? 네? 네, 책방. 당신요. 네. 그렇군요. 인생 최고의 친구를 한 명 네. 얻었기 때문에 저한테 큰 그 도움이 되었던 또 달콤한 말에 또 싹 녹아서 프로그램이어서 네, 섭섭한 마음이. 네, 그래서 네. 저는 얻은 게 더 많고 네. 미안한 마음이 더 큰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작품으로 네, 특히 이제 작품 나오면 그럼 빨간 책방에 이 게스트로 한 번 또 나와주시겠어요? 초대해 주실까요? 네. 약간 한거 봐서 책 한 번 읽어봐서 네. 농담이고요. 빨간 책방에 네. 꼭 나올 수 있게 네. 열심히 훌륭한 작품으로 써가지고 지금 장편 소설을 약간 2개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단편집도 곧 이제 다 찰 때가 돼가지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네. 소설 쓸 때는 참고 자료를 되게 많이 보는데 다 버리는 책들이거든요. 자료만 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겠지만 네. 그래서
빨간 책방을 통해서 저도 네. 이렇게 구경하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책들 쟁여놨다가 저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김준경 작가님이 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모니터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빨간 책방 계속 들어주시고 보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보시면서 또 가끔 여기 놀러 올 생각인데 네. 애프터는 꼭 오실 테니까 가까워서 저는 뭐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무엇보다도 2019년은 작품으로 네. 김준경 작가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꼭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시다고. 이거 꼭 하라고 피디님께서 뭔데요? 저를 거의 몰아붙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슬퍼.